여기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평생을 바쳐온 회사와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들들에 의해 연금되어 있던 그녀는 결국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며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8년간 한국 의료계를 지켜온 거대 기업의 수장이 자신의 아들들과 벌이게 된 처절한 싸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들.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 배신당한 모성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강남의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과 마주해야 했던 가슴 아픈 선택의 순간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작은 약국에서 약병들을 하나씩 세고 있었어요. 창문을 모두 열어놨지만 여름 더위는 여전히 숨막히게 덥더라고요. 전기 선풍기가 좌우로 고개를 돌리지만 더운 공기만 밀어낼 뿐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가게 앞 창문을 통해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예전엔 논밭이었던 곳에서 사람들이 도로를 새로 닦고 있었어요. 여긴 1975년의 강남이에요. 흙길, 공사 현장, 그리고 큰 꿈들로 가득한 곳이죠. 카운터 뒤에 놓인 나무 선반들엔 깔끔하게 정리된 약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남편 민호는 그 옆에서 오늘 아침에 받은 항생제에 붙일 라벨을 작성 중이었어요. 더위 때문에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는데도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꼼꼼하게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약품 냄새와 종이 상자의 냄새가 가득했죠. 얇은 미닫이 문으로 나뉜 가게 뒷방에서는 아이 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7살인 큰아들 지훈이는 베개 밑에 의학 교과서를 넣고 자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죠. 그 옆엔 5살 딸 미영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자고 있었고요. 막 2살이 된 막내 태원이는 한쪽에서 자다 트럭 소리에 잠시 몸을 뒤척였지만 깨지 않고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아스피린, 붕대, 기침약. 약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민호랑 저는 전 재산을 털어 이 약국을 열었어요. 친척들 중 몇몇은 우리가 미쳤다고 했죠. 강남은 진흙탕의 공사장뿐이야 라면서요. 하지만 민호랑 저는 달리 봤어요. 새 병원들이 지어지고 있었고 매일 이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안에서 기회를 봤던 거죠. 가게 문 위에 달린 종이 살짝 울렸어요. 새로 생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하얀 유니폼에 먼지를 살짝 묻힌 채 들어왔어요. 거칠게 닦인 길을 걸어왔으니 당연했죠. 그녀는 거즈와 소독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문을 포장하며 동네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정부가 강남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더 많은 병원이 들어오고 더 많은 아파트도 생길 거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음 주에 추가로 물건을 주문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를 했어요. 그녀가 떠난 뒤 뒷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살펴봤어요. 오후 햇살이 종이창을 통해 바닥에 무늬를 그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이불을 발로 차버렸길래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줬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 아이의 꿈이 떠올랐죠. 미영이의 인형이 팔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옆에 놓아줬어요. 태원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다시 가게로 돌아오니 민호가 항생제 라벨 작업을 다 끝내고 재고 목록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주문할 물건들을 의논하기 시작했죠. 이런 순간들이 결혼 초반을 떠올리게 해요.
그땐 둘이서 그의 부모님 식당 위 작은 방에서 살며 밤늦게까지 미래를 계획하곤 했어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결심 하나는 강했죠. 더운 오후가 느리게 흘러갔어요. 선반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돕고 장부를 업데이트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작은 거래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요. 민호가 늘 말하거든요. 의약품에서는 작은 실수도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걸 2번씩 확인하죠. 밖에서는 반쯤 지어진 건물들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미래의 고층 빌딩들 골격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고 정리를 마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이 숫자들은 우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요. 아이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뒷방에서 미영이가 물을 달라고 아빠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익숙한 가족의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이 작은 공간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꿈들. 먼지 낀 거리 너머를 보며 저는 강남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언젠가 이 동네는 높은 빌딩들과 넓은 거리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약국도 함께 성장할 거고요. 미래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재고 장부를 덮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라고요. 민호가 제 시선을 잡아채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없이도 제 생각을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무언가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이제 그걸 잘 가꾸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1985년 저는 앞치마에 묻은 손을 닦고 새로 단장한 의료용품 가게를 둘러봤어요. 벽에 칠한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죠. 당시 강남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빈터였던 곳들에 이제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거든요. 저희 작은 가게도 성장했는데 옆 가게의 공간까지 확장하게 되었어요. 남편 민호 씨는 가게 뒤쪽에서 새로 들어온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펜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새로운 에어컨의 잔잔한 소음과 섞여 들렸죠.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사치는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선반, 재고를 관리할 컴퓨터, 그리고 가게 앞에 주차된 2대의 배달용 밴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리더니 서울 대병원에 계신 김 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흰 가운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저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그는 저희 가게의 초기 대형 고객 중 한 분이셨거든요. 김 박사님,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물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박 사장님, 사실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달 독감 유행 때 긴급 물품을 처리하신 모습을 병원 이사회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박 의료용품을 병원의 주 공급 업체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론 평정을 유지했어요. 이번이 5번째 대형 병원 계약이었거든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책임과 신뢰를 의미했죠. 저는 이런 관계를 조심스럽게 쌓아왔어요. 병원 관리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배우고 항상 약속한 것을 정확히 전달했죠. 그날 저녁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죠. 큰아들 지훈이는 의대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었어요. 20살인 그는 벌써부터 의사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17살 딸 미영이는 방과 후에
저를 도와 서류 작업을 했어요. 숫자와 조직의 강한 점은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막내 태원이는 15살로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앉아 제가 계약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사업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요. 또래 친구들이 비디오 게임을 할 때 그는 공급망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가끔은 사인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아마도 CEO를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 위에 있는 저희 아파트는 이제 좁게 느껴졌어요. 아이들도 공부할 공간이 더 필요했고, 늘어나는 사업을 위해 제대로 된 사무실도 필요했죠. 다음 주에 더 좋은 동네에 있는 새 건물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은행 지점장님이 이미 대출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신용 상태는 최고였어요. 처음 컴퓨터를 들여오던 날이 떠올랐어요. 판매원이 몇 시간 동안 사용법을 가르쳐 줬죠. 처음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매일 밤 가게를 닫은 후 연습했어요. 곧 재고를 추적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주문을 보내는 일이 옛날 종이 시스템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민호 씨는 제가 기술 전문가가 되는 것 같다며 놀렸지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병원들이 저희를 신뢰했던 이유는 저희가 믿음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공급 업체들이 비상 상황에서 물품이 부족해도 저희는 항상 예비 재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병원마다 어떤 물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미리 준비했어요. 겨울철 독감 시즌에는 작은 창고에 추가 물품을 저장했어요. 비용은 더 들었지만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었죠. 은행에 다니는 이 여사님은 가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냐고 묻곤 하셨어요. 대답은 간단했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열심히 일했고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다른 의료 공급 업체들이 빠른 이익을 쫓을 때 저희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어요. 병원 각 부서 책임자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걱정을 들었고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물품을 전달했죠. 가끔 첫 번째 작은 가게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며 멍하니 있곤 해요.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기본 용품 몇 개만 올려놓은 선반 하나로 시작했던 가게가 이제는 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 찬 창고로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은 운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재고를 확인하며 보낸 수많은 새벽, 장부를 맞추며 보낸 늦은 밤, 그리고 항상 품질을 최우선으로 했던 결과였어요. 1985년이 끝날 무렵 박 의료용품은 5개, 대형 병원과 수십 개의 소규모 병원, 클리닉과 계약을 맺었어요. 저희 배달배는 병원 하역장에 자주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젊은 공급 업체들이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고, 저는 제가 배운 것을 기꺼이 나누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항상 사업 일지를 썼어요. 신뢰가 전부다라는 문장을 자주 적곤 했죠. 돈으로 재고를 살 수는 있지만 신뢰는 하루하루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앞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험대에 오를지 전혀 몰랐어요. 사무실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요. 여름 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더웠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회사 건물이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어도 이 혹독한 날씨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분기별 보고서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매출은 이번 분기에도 다시 올랐더라고요. 지난 30년간 매 분기마다 그래 왔듯이요. 숫자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박 메디컬 서플라이는 이제 전국 50개 이상의 병원에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강남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저희가 이제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의료 물품 회사로 성장한 거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흙길이 있던 곳엔 이제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들어섰고 자전거 대신 값비싼 차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죠. 도시는 우리와 함께 성장했고 우리도 도시와 함께 성장했어요. 수익률을 검토하던 중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어요. 박 회장님, 두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지훈이랑 태원이는 보통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가족과의 만남이라도 항상 준비를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들여보내세요. 제가 재킷을 매만지며 말했어요. 두 아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큰아들 지우는 네모난 턱선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아버지를 꼭 닮았더라고요. 막내 태원은 그의 뒤를 바짝 따랐죠. 뭔가 이상했어요. 두 얼굴이 너무 심각했고 너무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직접 키운 아이들이라 그 정도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차 한잔 할래? 제가 책상 위에 놓인 찻주전자 쪽으로 손을 뻗으며 물었어요. 차를 따르는데 손이 약간 떨려서 컵이 받침 접시 위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나이를 탓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어머니, 이제 72이시잖아요. 지훈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렸어요. 이 사회에서는 이제 경영권을 넘길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 말은 차가운 물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이 사회라니? 내 아들들이 저를 마치 남처럼 대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워내며 그들을 키웠는데 말이에요. 이 사회? 제가 차를 내려놓았어요. 손에서 떨어뜨릴까 봐요. 너희랑 내 아내 쪽 가족을 말하는 거겠지? 태원이 앞으로 나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미 주식 보유 구조를 재조정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신임 투표를 강행할 겁니다. 서류를 바라보는데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30년간의 노력, 30년간의 이른 아침과 늦은 밤, 30년간 명절과 생일을 놓치며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달려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빼앗으려 하다니요. 그들은 제가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 전화가 먹통이 되었고 펜트하우스를 나가려고 하니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출입 문제가 있다며 막았어요. 제가 소유한 건물 안에서 제가 갇힌 셈이었죠. 오직 집안일을 돕던 어린 가정부 영미만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미영이는 항상 오빠들과는 달랐어요. 어쩌면 저를 닮아서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그녀는 신뢰와 가족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3일 동안 펜트하우스에서 꼼짝없이 갇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작은 가게에서 의료 물품을 세던 그 길 위에 이제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인이 된 제 남편 민호가 생각났어요. 지금 아들들을 보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창문 너머로 회사 본사가 보였어요. 박 메디컬 서플라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간판은 제가 직접 고른 거였고 강남 어디서든 보이도록 신경 썼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의대 졸업식 날의 지훈, 첫 사업 경연에서 우승한 태원, 작은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던 미영.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언제부터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제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제국을 세울 수도 없었겠죠. 갇힌 지 3일째 되는 아침, 서울의 해돋이를 보며 결심했어요. 제 아들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요. 신뢰, 명예, 가족 같은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테니까요. 얼마나 아프든 간에 말이에요. 어둠이 깔린 침실에서 펜트하우스 감옥의 창문 너머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휴대폰도 출입카드도 심지어는 내 자존심까지도요.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가정부 영아뿐이었어요. 그녀는 몰래 딸 미영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주곤 했죠. 화려한 이 아파트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매 시간마다 경비원이 내 방문을 지나가며 걸어가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울렸고 나는 그들의 순찰 시간표를 그 발소리로 짐작하며 시간을 셌어요. 이 경비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아들들이 날 이곳에 가둬두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편안해야 할 침대는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잠들 수 없었죠. 지훈이와 태원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생각만 하게 됐거든요. 어릴 적엔 약병을 세던 작은 가게에서 나를 도와주던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그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탐욕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을 때 복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속삭임과 대리석 위로 고무 신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 앉은 자리에서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건 조용히 3번 두드리는 소리. 영화만 아는 비밀 신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문을 열었더니 사위인 상민이 택배 유니폼을 입은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계속 복도를 경계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아는 그의 옆에 서서 앞치마를 쥐락펴락하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빨리 가셔야 해요. 상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리 직원들에게 수도관이 새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입구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미영이 프런트에서 일부러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질문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 기회를 기다리며 작은 가방을 미리 싸두었으니까요. 영아는 내가 편한 신발을 신도록 도왔고 상민은 다시 한번 복도를 확인했어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서비스 통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발소리 하나에도 멈춰서 숨을 죽였지만 상민은 조심스레 나를 이끌었어요. 서비스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청소용품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쓰던 번쩍거리는 메인 엘리베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엔 이게 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줄지어 늘어선 고급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예전에 내가 처음 고급차를 샀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입안에서 쓴맛만 남길 뿐이었어요. 미영은 상민의 택배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내가 차에 오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았고 상민은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낡은 좌석은 찢어져 있었고 에어컨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 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밝은 거리를 달리던 중 숨겨두었던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영아가 몰래 보관해주던 그것으로 지금은 내가 고용한 조사원들이 보내는 보고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메시지를 읽을수록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큰아들 지우는 회사의 CFO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둘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그녀에게 사준 값비싼 선물들은 모두 회사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그 돈은 우리가 다루는 의료용품을 개선하고 환자들을 돕는 데 쓰였어야 할 자금이었어요. 막내 태원의 이야기도 똑같이 아팠어요. 숫자에 영리했던 그는 강남의 도박장에서 수억 원을 날렸고 깊이 빠져버린 빚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배신을 택했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찢어놓았죠. 그들의 아내들까지 이 일에 가담했어요. 조사원들은 그들이 기업 사냥꾼들과 비밀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 사냥꾼들은 다른 기업들을 사들인 뒤 조각조각 내서 팔아치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리 회사를 그렇게 쪼개서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50년간 정직하게 쌓아온 모든 것을 말이에요. 미영은 내가 메시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녀의 손길은 어렸을 때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강하고도 안정적이었어요. 세 아이 중에서 명예와 신뢰의 가치를 기억하는 건 오직 그녀뿐이었죠. 상민은 우리를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그의 부모님 집으로 이미 내가 쉴 방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소박한 주방에 앉으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안전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난 상태였어요. 내일부터는 싸워야겠죠. 내가 정직하게 일구고 깨끗하게 유지해온 회사를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탐욕에 물들어버린 내 아들들을 잃은 슬픔과 그들에게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어미로서의 아픔을 느끼며 울었어요. 긴 밤이었지만 미영은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창밖엔 달이 유유히 하늘을 가로지르며 인간들의 작은 비극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죠. 몇 시간 후면 아들들에게 배신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우리가 한때 가졌던 가족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나는 미영 씨 차 뒷자리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서울의 높은 건물들 사이로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죠. 첫 가게를 열 때 민호가 줬던 비치 목걸이의 익숙한 무게가 목을 누르고 있었어요. 회사 본사는 오늘따라 달라 보였어요. 3일 만에 본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아들들이 이 유리벽 뒤에서 저지른 일들을 이제 알게 된 탓일 수도 있겠죠. 미영 씨가 차에서 저를 부축해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 척추는 강철처럼 곧게 서 있었어요. 이 회사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탐욕으로 빼앗기지는 않을 거예요. 경비원들이 저를 보자 깊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엔 혼란스러움이 서려 있었죠. 제가 집에서 병으로 누워있다는 말을 들었을 테니까요. 두 명이 급히 전화를 꺼는 모습이 보였어요. 좋아요. 제 아들들에게 제가 온다는 걸 알리라고요. 이사회 회의실은 30층에 있었어요. 미영 씨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가 병든 지훈이를 등에 업고 다녔던 시간들과 태원이 숙제를 할 때마다 밤을 새며 도와줬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다정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엄마를 가두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제 비서 김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를 꼭 끌어안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녀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예전에 강남의 작은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처음 병원 계약을 따냈던 이 씨, 제 첫 직원이었던 어머니를 둔 조 씨,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훈이와 태원이는 회의실 저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처음으로 제 장남은 침묵했죠. 미영 씨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노트북을 회의실 큰 화면에 연결했어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는 제 아들들이 3일 전 제 펜트하우스에 들어와 제 휴대폰을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경비원들을 배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갇힌 제 모습도 있었죠. 회의실은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몇몇 이사회 멤버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조 씨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리석 바닥 위를 걸으며 테이블의 맨 앞자리로 나아갔어요. 손에 든 서류철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의 우리 CFO와의 불륜 증거, 태원이 도박빚에 관련된 기록들, 두 며느리가 경쟁 업체와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제 감금의 영상이었어요. 30년 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말했어요. 저와 제 남편은 강남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어요. 세 아이들과 얼마 안 되는 돈밖에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죠. 고객들의 신뢰, 파트너들의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요. 저는 이사회 멤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어요. 그들은 저를 수십 년 동안 알아왔고 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었죠. 제 아들들은 신뢰가 한번 깨지면 돈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잊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회사는 단순히 계약서와 물품으로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관계와 명예로 세워진 거죠. 저는 서류철을 열어 자료들을 나눠줬어요. 서류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지훈이와 태원이는 점점 더 작아지는 듯 보였어요. 그들의 값비싼 정장도 이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죠. 저는 박지훈과 박태원을 즉시 그들의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회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배신했어요. 이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은 조 씨였죠.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고 결국 제 아들들만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저는 승리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깊은 슬픔만이 있었죠. 미영 씨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우리가 한때 이 아이들에게 두 번째 집 같았던 이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요. 저는 액자 틀을 살며시 만지며 그 단순했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성공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신뢰의 가치와 그것을 배신했을 때의 대가를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생강차를 손에 감싸 쥔 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채널을 틀어도 기자들이 우리 회사 건물 앞에 서서 마이크를 꽉 쥐고 우리 아들들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화면 하단에는 박 메디컬 서플라이라는 회사 이름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더니 아침 신문을 가져왔어요. 모든 신문 일면에는 지훈이랑 태원이 검찰청에서 나오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피곤하고 두려운 표정을 감추진 못했죠. 평소에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지훈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태원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그들이 어린 시절 작은 의료용품 가게 안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죠. 신문 기사에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계획, 나를 가택연금시켰던 일, 그리고 모든 비밀 거래까지요. 몇몇 기사는 펜트하우스 문 앞에서 경비원들이 서 있는 CCTV 영상까지 실었더라고요.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메시지가 계속 왔죠. 어떤 이들은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취소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이해는 갔어요. 스캔들에 휘말린 회사와 거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취소된 계약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이 어렵게 쌓아 올린 건물에서 벽돌 하나씩 빠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훈의 아내는 사태를 더 악화시켰어요. 그녀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더니 지훈과 이혼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디자이너 선글라스에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남편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며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는 지훈의 사생활과 회사 CFO와의 불륜까지 낱낱이 폭로했어요. 다음 날 CFO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녀의 사직서에는 지훈과 함께 회사 돈을 은닉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이 증거를 이미 쌓아둔 자료에 추가했죠. 태원의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했어요. 스캔들이 터지자 태원이 빚을 진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어요. 그가 몰래 숨겨왔던 도박 빚이 드러났죠. 강남의 고급 클럽들은 밤마다 태원이 쌓은 빚을 갚으라며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동안 그의 도박을 숨겨주던 아내의 가족도 이제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발뺌했어요. 나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태원의 비싼 차가 견인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다음 날엔 그의 집이 매물로 나왔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파산 법정에서의 회의는 작은 차가운 방에서 열렸어요. 나는 매번 참석했지만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원은 자신이 가진 것과 빚진 모든 것을 나열해야 했죠. 그 금액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었더라고요. 판사가 최종 결정을 읽을 때 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파산자가 되었어요. 미영이는 기자들을 차분하게 상대했어요. 짧은 성명을 내놓았죠. 박 메디컬 서플라이는 어머니께서 48년 동안 보여주신 헌신을 바탕으로 환자와 병원에 계속 봉사할 것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회사 운영에 집중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끝까지 회사에 충성해줬어요. 많은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우리가 작은 가족 사업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죠. 직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근무도 자청하며 노력했어요. 그들의 충성심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제가 왜 이 모든 시간을 열심히 일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어요. 밤이 되어 새로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의대에 처음 들어갔던 날 자랑스럽게 웃고 있던 지훈.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벌써 회사에 들어오겠다며 의욕을 보이던 태원. 돈과 권력이 그들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스캔들은 몇 달 동안 뉴스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폭로와 새로운 치욕이 이어졌죠.
두 아들은 모두 전문 자격증을 박탈당했어요. 화려했던 사무실은 이제 텅 비었고 문 앞에 걸려있던 이름표는 제거됐어요. 다른 회사들은 그들의 평판 때문에 채용을 꺼려했죠. 그들의 몰락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로서 자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박 메디컬 서플라이의 대표로서 이 고통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는 아무리 창립자의 자식이라 해도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에게 관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는 우리 가족의 비극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국 이 스캔들은 단순히 두 아들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욕심, 신뢰,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어요. 나는 추석 저녁 한옥에 혼자 앉아 나무 격자 창을 통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전통 가옥은 대대로 우리 가족이 물려받아온 집이에요. 보통 이날이면 집안 곳곳이 웃음소리와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 찼는데 오늘 밤의 고요함은 마치 두꺼운 겨울 담요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내 손은 매끄러운 나무 탁자 위에 얹혀 있어요. 그 탁자는 우리가 명절 음식을 나눠 먹던 자리예요. 여전히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선명히 떠올라요. 지훈이는 늘 내 오른쪽, 태원이는 왼쪽, 미영이는 내 맞은편에 앉았었죠. 빈자리들이 내 가슴을 저리게 해요. 습관처럼 차려놓은 식탁은 그대로예요. 반짝이는 쇠젓가락, 하얀 도자기 그릇, 양념을 담는 작은 접시들까지 그대로 상태로 남아있어요. 부엌에는 전통 음식을 담은 접시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아침 내내 어머니께 배운 대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이 음식을 맛보러 오지 않아요. 반달 모양이 완벽한 송편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이를 칭찬해 줄 사람은 없어요. 지난 가을 담근 김치는 항아리 속에서 가족을 기다리듯 자리 잡고 있어요. 심지어 지훈이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던 소고기 국조차 냄비 속에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명절 모임에 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 목소리가 정원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소리들이 내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아이들이 감나무 주위를 뛰어다니며 한복 소매를 나비 날개처럼 흔들던 모습이 선명해요. 지금 그 나무는 홀로 서서 주황빛 감을 달고 있지만 이를 딸 사람은 없어요. 나는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들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몇 달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겠죠. 지훈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성공한 의사의 모습 그대로 서 있고 태원이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네요. 그들은 내 아들이자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배신이 내 속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남아있어요. 나는 나무 바닥을 밟으며 조상 신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해요. 향을 밝히고 깊이 절하며 우리 가족의 문제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져요. 향 연기는 가느다란 회색 실처럼 하늘로 올라가며 내 말 못한 기도를 전하고 있어요. 서늘한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며 불어요. 나는 가디건을 몸에 단단히 두르며 내 나이 70이 넘었음을 온몸으로 느껴요. 달빛이 안뜰을 비추며 돌길을 은빛으로 반짝이게 만들고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는 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울렸던 바로 그 소리 같아요. 예고 없이 기억들이 밀려와요. 지훈이에게 이 탁자에서 처음 글씨를 가르쳤던 순간이 떠오르고 태원이가 처음 학교에 갈 때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그 작은 손의 감촉이 생생해요. 이런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러요. 뜰에서 나는 발소리가 나를 생각 속에서 끌어내요. 문득 미영이의 조용한 걸음소리가 들려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이 달빛에 빛나고 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녀를 느껴요. 어느새 내 뺨이 눈물로 젖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엄마, 그녀가 속삭이며 내 옆에 무릎을 꿇어요. 그녀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손이 내 손을 찾아와요. 오빠들이 돌아오고 싶대요. 단 5마디였지만 내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내 아들들이 집에 돌아오고 싶다니. 하지만 과연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신뢰란 귀한 도자기와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아무리 정성껏 고쳐도 그 금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나는 미영이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고마움을 느껴요. 그녀는 오빠들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도 변치 않았어요. 사업 문제와 가족 다툼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죠. 지금도 그녀는 내 결정을 기다리며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어요. 달은 하늘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도시의 어딘가에서 내 아들들이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들도 조용히 앉아 집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내가 가르쳤던 명예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부순 것을 이해할까요? 나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요. 내 손에 닿는 부드러운 한복천이 내게 누군지를 상기시켜줘요. 나는 어머니이자 사업가이자 가족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 내가 내릴 결정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대로 바꿀 거예요. 아직 도시가 깨어나기 전 이른 아침 책상에 앉아 있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황금빛 광선 속에 먼지 입자들이 부유하는 게 보이네요. 시선은 벽에 걸린 아들들의 사진으로 향해요. 지훈이는 사진 속에서 진지한 표정을 하고 하얀 의사 가운을 단정히 입고 있어요. 그 옆에는 태원이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속에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리지만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미영이는 매일 아침 8시면 제 사무실로 와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생강차를 가져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존재는 제게 위안이 돼요. 그녀는 아버지의 온화한 성품과 저의 결단력을 닮았어요. 그녀가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병원 계약과 새로운 의료 장비에 대해 똑 부러진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르치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 레시피를 전수하는 것 같았어요. 제 사무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화려했던 가구를 치우고 강남에서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소박한 가구들로 바꿨어요. 책상 위에는 작고 흑백인 사진 한 장을 두고 있어요. 작은 가게 앞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민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그가 우리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다면 마음 아파했을 테지만 미영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창업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을 만나요.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들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신뢰와 정직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요. 회사의 첫 장부를 보여주는데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민호가 정성스럽게 쓴 깔끔한 필체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회사의 관계 하나하나, 정직한 거래 하나하나를 쌓아가며 이뤄냈다는 것을 설명해요. 설날과 추석 때 지훈이와 태원이는 가족집에 방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고 아내들은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은 저를 어색해해요. 모든 일이 벌어지고 6개월이 지나 처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어요. 저는 그 상태로 잠시 두었다가 자리에 앉으라고 했죠. 몇몇 친구들은 그들을 다시 받아준 제가 너무 관대하다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복잡해요.
이 방문들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사업이나 돈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회사 건물에는 올 수 없으며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해요. 이런 규칙들은 제 마음속에 벽처럼 느껴지지만 필요한 벽이에요. 신뢰는 한국 도자기처럼 소중해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금이 간 자국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미영의 아이들은 가족 식사 시간 동안 정원에서 놀아요. 민호가 심었던 오래된 감나무 주변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열린 문을 통해 흘러들어와요. 가끔 지훈이나 태원이 그런 아이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곤 해요. 그들 자신의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어머니들과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점점 저를 보러 오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또한 그들의 벌이지만 저를 벌하는 일이기도 해요. 저녁마다 집에 가기 전 회사 본관을 걸어 다녀요. 청소 직원들이 인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고 경비원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가족 소식을 물어봐요. 로비에는 회사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가장 최근 사진에는 장학금을 받은 여학생들 그룹과 함께 찍은 제 모습이 있어요. 그들의 밝은 얼굴은 제게 희망을 줘요. 조용한 아파트에 돌아와 밤이 되면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 첫 가게 이야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쓰지만 저 역시 아직 그 의미를 배우는 중이에요. 이 편지들은 특별한 상자에 보관되고 있어요. 손주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읽을 거예요. 가끔 미영이 제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봐요. 저는 솔직히 대답해요. 외롭지만 평화로운 외로움이라고요. 저는 혼란보다는 이 평화를, 편안한 거짓보다는 진실을 선택했어요. 회사는 이제 가족 관계가 아닌 명확한 규칙과 공유된 가치 위에서 더 강해졌어요. 매일 아침 아들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랑이란 가끔 어려운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떠올려요. 손주들에게 성공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되더라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는 새로운 빌딩들이 해마다 더 높이 올라가지만 이 오래된 교훈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 우리 이야기 전체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달콤했던 부분과 쓴 부분 모두요. 진정한 부는 돈으로 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 옳은 일을 해서 얻은 존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으로 세는 거예요.